여러분, 뉴스나 유튜브에서 장관들이 국회에 나와 국회의원들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영상을 보는 우리조차 국회의원의 말이 억지이거나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장관들은 왜 그런 이야기들에 화를 내거나 크게 반박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걸까요? 단순히 장관이라는 자리가 국회의원보다 낮기 때문일까요? 국가의전서열을 봐도 국회의원은 장관보다 낮은 차관급의 대우를 받습니다. 국회의원은 300명에 달하는 반면 장관은 19명에 불과합니다.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장관은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의 전문적인 공무원 집단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보통 장관 정도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자신의 공직 생활을 마친, 쉽게 말해서 다방면으로 검증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관이라는 자리는 직접 국회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아무나 장관으로 임명하기는 부담스럽죠. 그리고 정치권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장관이 되기도 힘들 겁니다. 그 분야에서 명성을 알리거나 대통령 혹은 정당과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겠죠. 또 전문가이다 보니 당연히 지식의 수준도 국회의원보다 높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장관이라는 자리는 일반 공무원에게는 꿈도 꾸기 힘든 비현실적인 선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장관 정도 되면 그 분야에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위치에 앉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만 오면 왜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장관과 정부를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만들 수 있는 법에는 한계도 없습니다. 약간의 과장을 더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그 법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장관 입장에서는 괜히 국회의원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좋을 게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한계를 정해버리는 법을 만들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평소에는 만사 귀찮다가도 내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 장관들이 우리 포장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국회의원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다면 국회의원은 이를 두고 이것 봐라? 행정부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말에 토를 달아? 라며 괘씸하다는 생각은 하게 되겠지만 이를 그냥 그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행정부의 권력이 너무 거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법을 만들어서 이를 통제할 수밖에 없겠군 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법이 진짜 국회를 통과해서 행정부를 제약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적겠지만 장관 입장에서 혹시라도 이런 끔찍한 악몽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조차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국회의원의 감정이 반복적으로 더 크게 상했다? 그럼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올해는 돈을 이 정도로 여기에다 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허락, 그리고 이를 다 쓰고 난 후 우리 문제없이 돈을 잘 썼어요 라고 하는 검토를 국회에 받게 됩니다. 이를 예산과 결산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만약 국회의원이 저 장관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 그럼 이 예산과 결산 심사를 정말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국회에서 짬밥이 좀 오래 차고 정부를 괴롭히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장관을 직접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장관도 사람이니까 밥을 먹고 차를 타고 직책과 관련된 개인적인 업무를 봐야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는 이렇게 장관과 고위 공무원을 위한 예산을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여러 곳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담아두곤 합니다. 심지어 돈이 부족해지면 전용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 거기다 더 당겨 쓰기도 하죠. 물론 업무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장관도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를 용인하는 여의도적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내가 장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치사하게 이런 예산을 찾아내서 삭감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장관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1년간의 생활의 안락함이 결정되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관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조직과 정권 자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예산과 결산을 담당한다고 했는데요. 국회가 예산을 쓴 내역을
검토하는 결산의 과정에서 큰 문제를 발견했다고 하면 위원회의 결정으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내릴 것을 지시할 수도 있겠죠. 또 이번 연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를 핑계로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이 없어져도 상관없는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사업이 대통령의 공약이거나 높으신 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면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파질 수밖에 없죠. 물론 앞서 설명한 이러한 요인들은 장관들의 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 여당 의원의 숫자가 충분히 많은 경우에 대부분 상쇄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처럼 여소야대 현상이 이어지는 경우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장관들이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즉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장관들은 대통령의 뜻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본인의 소신이 있더라도 그 소신이 대통령이 원하는 것과 차이가 발생한다면 공개적으로 이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장관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무게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국회에서의 장관의 말은 종종 언론에서도 대서특필을 하기도 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이슈를 만들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이 같은 자극적인 상황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날 저녁 TV에 자기 얼굴이 도배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달리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장관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관들은 가혹한 실수의 대가를 치르기보다 잠깐의 굴욕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게 대정부 질문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정부 질문에서 그닥 의미 있는 질의가 오가는 경우가 많이 없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먼저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국회는 평소에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 체제로 운영됩니다. 각자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정부를 심사하고 견제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의 장관에게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처의 장관들과는 마주칠 기회조차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장관들을 불러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정부 부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흘에서 나흘 정도로 대상 기관을 나누어서 진행하게 되고 질의를 희망하는 의원들은 각 정당에서 미리 신청을 받게 됩니다. 대정부 질문이 100% 라이브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의상 국회의원들은 장관들에게 질의 요지라는 이름의 예상 질문 리스트를 보내줘야 하는데요. 이를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면 장관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답변을 해오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에 관한 질문과 같이 매우 추상적으로 질문을 넘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대정부 질문은 국회의원들에게는 기회이자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100% 라이브로 진행되는 데다가 대부분의 언론들이 생중계를 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같은 당의 국회의원들도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실력과 평판이 결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했듯이 대정부 질문에서는 평소 담당하던 상임위가 아닌 다른 부처의 장관을 향해서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잘 알지도 못했고 다뤄보지도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주도적으로 질문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질문에 실수가 있다고 하면 엄청나게 쪽팔린 상황이 되겠죠. 이런 이유로 실제 대정부 질문에서 장관에게 정책적인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은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정책이 아닌 정치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질문에 대해서 장관의 신분에서 대답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국회의원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보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쭉 하고 나서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가 대부분이니까요. 마지막으로는 국회의원의 닥달에 대해서 장관이 진짜로 할 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관급 정도 되면 장관이 얘기할 자료나 발언 요지 같은 것들은 전부 하위 실무자들이 준비하게 됩니다. 보통 회의 전날까지 해당 부처에서 국회에 파견되어서 국회와의 연락책 역할을 하는 소위 대관들이 예상 질문을 받으러 의원실을 기웃거리죠. 역시 부처 입장에서는 미리 답변 자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국회에서는 장관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질문을 최대한 늦게 주거나 몇 개를 빼고 주거나 심할 경우에는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날 부처의 공무원들은 밤을 새서 예상 답변 자료를 만들어야겠죠? 장관도 다음 날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의 전까지 자료를 부지런히 공부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순전히 국회
국회에 파견을 나와 있는 공무원의 역량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대관들이 평소에 의원실과 친분도 많이 쌓아두고 협조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어두면 빠짐없는 질문 리스트를 일찍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의원실과 사이가 그닥 좋지 않으면 여러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회의 현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실이 아이템과 문제를 잘 잡아서 질의서를 작성했다면 어쩌면 진짜 부처가 잘못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아무리 똑똑한 장관이라고 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나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또 중요한 포인트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2번, 3번 하는 경우도 많은 것에 비해서 장관의 임기는 1년에서 정말 길어도 2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관이라는 자리와 국회의 생리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알 법하면 장관의 임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자신의 전문 지식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결국 장관이라는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관의 입장에서 국회는 혼돈이자 두려움의 대상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정부에 있을 때는 분명 내가 왕이었는데 국회만 갔다 하면 왠지 혼나는 기분, 혹은 잘 버티더라도 진땀을 항상 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관들은 자체적으로 국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러가지 스킬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켜본 바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장관들이 하는 스킬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끌어서 시간을 지체하는 전략입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장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 상임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장관은 한 사람인데 질문해야 할 의원들은 많으니 의원들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받습니다. 보통 첫 질문은 7분, 두 번째 질문은 5분, 세 번째와 그 이상의 질문은 3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국회의원은 이 시간 안에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듣고 자신이 원하는 결론까지 도출해내야 합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질문과 답변을 함에 있어서 마음이 조급한 쪽은 장관이 아닌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되고, 그렇기에 장관 입장에서는 그 시간만 잘 견디면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관들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끌기 스킬을 사용하거나 말을 복잡하고 길게 해서 시간을 잡아먹는 스킬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앵무새가 되기 작전입니다. 국회의원의 말꼬리를 잡아서 정상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국회의원의 질문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이 기술은 당대표나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도 자주 보이는데, 시간이 제한적인 것을 이용해서 상대의 질문에 대해 답변할 시간을 달라 라고 한 뒤 정작 답변은 엉뚱한 것을 이야기해버리는 것이죠. 이에 질문했던 상대가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면 마치 나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가 내가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말을 막았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거나,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말을 멈추지 않아서 서로 언쟁이 오가는 모습을 연출하는 스킬이 그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2가지 모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를 숨기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런 스킬들을 사용해도 극복하기 힘든 상대를 만나거나 이야기하기 곤란한 것에 대해서 자꾸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장관들은 최종 스킬로서 바보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상임위원회를 보다 보면 도대체 저렇게 쉬운 질문에도 왜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는 장관이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그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겠네요. 사람이 간단한 질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면 국회의원으로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질문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답변이 있어야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스킬은 꽤나 유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특정 이슈만 나왔다고 하면 말을 아끼거나 갑자기 바보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기술을 쓰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장관이 국회에서 쩔쩔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국회는 끔찍한 공간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장관이 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자 커리어의 정점이고, 마음만 먹는다면 나라를 움직여 큰 성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위상은 높아 보입니다. 오늘은 장관의 약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연하게도 국회의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관이 공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도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국회와 정치에 대해서 평소 궁금했던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